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오랜만에 운동을 하고 다음날 여기저기 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주 쓰지 않던 근육이 일을 하면서 다음날 이런 것은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배가 너무 땡겨 재채기 할 때도 아프다고 울상을 짓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움직여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마침내 활짝 나온 햇살 아래 움직여서인지 팔다리도 따끔합니다. 그래도 모처럼 여름 분위기를 만끽하고 주말을 보내면서 지난 3년 만에 자주 하지 못했던 주말 시간이 더 즐거웠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운전을 하고 다닐 때도 활발하게 지나가는 자동차들도 더 늘어난 느낌도 듭니다. 역시 날씨에 따라 사람의 활동과 움직임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오늘의 토픽은 Election Workers, 빌딩 용도 변경, 총기 사고, Fire, 그리고 상쾌한 침실입니다. 각 카운티마다 선거철이 되면 이 동원되는 요원들이 있죠. 바로 Election Worker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러 가지 방식의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픽업 트럭이 빠른 속도로 가면서 거친 욕설을 퍼붓습니다. 반역자라는 단어에 욕이란 욕은 다 포함해 지릅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가는 곳마다 졸졸 따라다니면서 스토커처럼 본인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참지 못해서 내려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면 총을 보이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 모두 트럼프 진영의 잘못 주장되는 조작된 선거라는 rigged election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죠. 오레곤주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작은 카운티에 이곳은 지난 2020년 트럼프가 59%로 승리한 카운티임에도 2년 이상이 지난 현재 이들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다닙니다. 이런 것도 정말 말도 안 돼 고개를 흔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수많은 빌딩 입구에 메탈 디텍터,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난 후에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총 소지 20건, 그리고 칼을 소지한 케이스가 60개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가 2년 가까이 남은 현 시점에 전국 수천 개 카운티 일렉션 워커들은 이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살인 위협을 받고 임무 수행하는 동안 불안함이 늘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 가족의 안전의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다가올 위협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난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반란, 인서렉션 이후 2년 이상 지난 현재 여전히 본인이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트럼프의 틀린 주장은 사실이 아님에도 유권자 사기 헛주장과 미스인포메이션은 이런 요원들을 큰 걱정거리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컬럼버스에 있는 선거관리 디렉터인 낸시 보렌스는 본인이 매일 직장에 출근할 때 무기를 소지하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딩에 물론 시큐리티가 매일마다 자동차에서 오피스 사이를 매일 동행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지 않을 때 겪는 다양한 위협들로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선거철이 우려가 된다고 말합니다.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 요원인 토머스 리디 씨도 위협이 본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요. 본인의 이름과 집 주소 또 4명의 자녀들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죽인다는 내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케이스는 FBI가 범인 추적에 성공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죄로 5년형 형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남부 지역의 또 다른 요원은 작년 중간선거 당시 죽이겠다는 협박, 또 집 주소가 온라인에 오르면서 이 온라인에 오르기도 했고 그 집안에 키우고 있는 반려견에게 독을 먹인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선거에 어떤 부정이나 사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진영은 60가지가 넘는 법정 소송을 제출했죠. 그렇지만 이 모두 법정에서 케이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져 있지만 이런 선거 요원들은 단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안에는 공화당도 있고요. 민주당, 인디펜던트들, 평범한 미국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물론 리더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카운티 직원들까지 모든 미국인들입니다. 상당수는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인데 이들도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난달 디파트먼트 홈랜드 시큐리티에서는 다음 선거에 대비해서 이런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더 철저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요. 브래넌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선거 요원 중 3명 중 1명꼴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스토킹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다음 선거에 이들의 안전도에 대해서 우려가 앞선다고 말합니다. 쿠스 카운티에서 선거 요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녀와 남편은 자동차로 추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난달에 딸을 출산하러 병원 갈 때도 이런 위협을 감수하고 갔다고 합니다. 이제 딸이 태어나 생후 9개월이 됐는데 이 아이를 생각하면 다음 선거가 걱정된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말을 합니다. 어떨 때는 집에 있을 때도 안전하지 않게 느낀다고 하면서요. 늘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밤에 차고를 두들기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협박 메시지를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인터뷰 도중 눈물을 참지 못한 이 여성은 작년 중간선거 당시에도 오피스에서 자동차까지 몰려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경찰이 본인을 인도에 나갔었어야 했는데 그 도중에 쏟아지는 욕설은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앞에 말한 쿠스 카운티의 커미셔너인 존 스위치는 이 사람은 본인이 공화당임에도 많은 공화당 사람들이 주장하는 선거 조작이라는 것은 이런 헛된 설은 절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 로컬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해 열심히 일하고 정말 최고의 프로페셔널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눈뜨고 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전국적으로 이런 데 문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선거 요원 대표들이 최근에 워싱턴 DC에 모여서 미팅을 가졌는데요. 다양한 전략을 주고받으면서 다음 선거는 지난 2021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숙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이런 벌의 과중도와 벌금을 높이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중에 선거 요원들의 집 주소와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데 이 더 벌의 무게를 높이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또한 이런 문제에 스페셜 태스크 포스를 형성하고 선거 요원들에게 가는 위협에 대응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현재 캘리포니아주 상업용 빌딩 공실률이 최고를 기록한다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절반 이상 비어있는 많은 오피스 빌딩들이나 또 텅 빈 다양한 스토어들을 새로 나온 로컬과 주정부 노력으로 그 용도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을 아파트먼트나 콘도미니엄, 타운홈으로 변형시키기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런 뉴스는 정말 반가운 것인데요. 현재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의 대형 빌딩들이 위기에 있죠. 소위 이런 것들을 좀비 빌딩이라고 부르는데 심지어 얼마 전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센터를 운영하는 아주 대형 웨스트필드가 유명하죠. 웨스트필드마저 이것을 던져버리고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최근에 그 안에 있는 가장 큰 백화점 노스트롬이 마저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서 샌프란시스코의 최대 쇼핑몰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줄어든 푸드 트래픽과 팬데믹 동안 세일의 감소로 별 방법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웨스트필드는 5억 5,800만 달러 론 페이먼트를 중단하고 몰의 전체 컨트롤을 트랜스퍼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난 20년 이상 자랑스럽게 운영해왔던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센터는 최근에 어려운 운영 상황에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몰의 컨트롤을 랜더에게 트랜스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란에서도 31만 2천 스퀘어풋을 이용하는 노르스트롬이 지난 35년간 운영을 중단하고 다가오는 8월에 문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란의 전체 공간의 리즈 공간은 55%에 불과한 결과가 되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웨스트필드의 평균인 93% 리즈에 크게 미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 근방 빌딩 상태는 더 악화될 조짐입니다. 그 주위에 유명한 유니언 스퀘어를 둘러싼 비즈니스들이 모두 허덕거리고 있는데 이런데 엎친 데 겹친 격이죠. 그런데 한 가지 웨스트필드가 말한 것은 최근에 이 지역이 안전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범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노르스트롬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다고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심지 빌딩 문제를 두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도시 도심지 안에 다양한 스트립몰이나 다운타운 상업용 오피스 빌딩들, 현재 캘리포니아에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포텐셜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렌트 가격의 상승과 부족한 주거, 거주 공간 하우징 문제에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현재 캘리포니아 주 내 대부분의 도시는 상업용 존에 주택 개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경은 잘 허용되지도 않지만 이런 땅 용도를 변경해 들어가는데 비용과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자들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에 아예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변하고 그리고 그동안 주택으로 불가능했고 꽁꽁 묶여있던 많은 부동산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7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어셈블리 빌 AB 2011로 인해서 이것은 오클랜드 지역의 민주당 의원인 버피 윅스 의원이 올린 것인데요. 현재 소매, 오피스 파킹장으로 되어 있는 존에 어포더블 하우징을 짓는 데 승인되는 절차를 신속화해서 승인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한 분석한 것 결과를 보면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LA 카운티 사용도가 낮은 상업용 부동산을 변경할 경우 16만 개의 주거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회사가 있는데 회사 이름이 Affirmed Housing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지미 실버우드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세크라멘토 외곽에 위치한 5에이커 상업용 빈 땅에다가 200개의 어포더블 유닛을 개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초부터 이 회사는 저인컴 가족이나 또 베테랑, 노숙자들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넓은 파킹 면적에 텅 비어있는 예전 쇼핑센터를 개발하려고 이런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의 AB 2011 법안은 본인 회사 같은 많은 개발업체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AB 2011의 최고 목적은 상업용 부동산 위치에 주거용 건설을 자극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침내 이런 재용도 사용에 적용되던 다양한 제재가 줄어들면서 모멘텀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동안 많은 사람들이 원격 근무로 전환되고 결과적으로 많은 상업용 빌딩이 텅텅 빈 결과를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오피스 빌딩과 리테일 공간을 전환한다는 것이 너무 적격이란 생각이죠. 결국 심각한 침체에 빠져있는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에너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를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새로 공사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발업체들은 그래서 정확한 버짓 계산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현재 주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4억 달러를 이용해서 민간 개발업체를 장려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새로 상정된 빌이 있는데요. AB 1532는 어떤 프로젝트건 프로젝트 안에 어포더블 하우징 유닛이 포함된 경우에는 오피스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과정을 한층 더 신속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다 어셈블리 빌 529는 주정부 건물 코드를 현대화하면서 오피스와 리테일 빌딩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을 한층 더 쉽게 해주자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30년, 40년, 50년 이상 넘어간 건물들은 현재 스탠다드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듭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스테이트 코드로 안전도를 희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변경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산이 한층 더 맞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는 LA, 로스앤젤레스 시 자체가 이런 재사용, Adaptive Reuse의 선구자 같은 곳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A는 지난 1999년도에 통과된 시 조례로 의해서 다운타운에 197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이후 15년 동안 12,000개의 추가 주거 공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15년 이상 된 건물이 같은 재사용 변경에 허용이 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오래되고 비어있는 상업용 건물이나 쇼핑몰, 텅 빈 파킹 공간에 주거용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근데 불행히도 이 대부분이 집에 있는 총을 장난감인 줄 잘못 알고 이것을 가지고 놀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에 새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와서 놀라운데요. 전체 90% 이상이 이렇게 사고로 사망한 경우 총은 장전되어 있었고 락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번 결과는 Scientific Journal Injury Epidemiology에 실린 내용인데요. 거의 지난 10년 동안 이 기간 동안 15살 이하로 본인이 사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망한 케이스들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인 80%는 본인 집에서 일어났고요. 총은 집안의 어른들 소유였습니다. 또 사망한 케이스 중 40%는 2살에서 4살 사이라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부모님들에게 총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오직 이 방법만이 사망 숫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케이스들이 예방이 충분히 가능했던 사망이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 손에서 총을 멀리해야만 한다고 강조됩니다. CDC 자료를 보면요. 어린이들 또 티네이저들 사이에 사망의 최고 이유가 바로 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총으로 사망은 하지 않았지만 이 부상자 숫자는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들어가는 이 병원 치료 비용도 매년 1억 달러 이상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연구는 CDC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분석했는데요.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연구의 리더인 Dr. 에릭 플리글러 박사는 본인이 아는 한 아마도 이 분야 최고로 깊이 들어가서 분석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어린이 사망 중 의도하지 않았던 총기 사망이 이 정도라는 것이 놀랍다고 말합니다. 이번 연구는 2009년에서 2018년 사이 33개 주에 걸쳐서 15살 이하 총기 사망 케이스 279케이스를 분석했습니다. 이 중 80%는 어린이 집안에서 일어났고요. 총은 부모나 친척 소유였습니다. 총기를 만지게 된 데는 이것이 장난감인 줄 안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총 중에 92%는 총알이 다 들어있었고요. 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플리글러 박사 말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총이라는 것을 이것이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요. 오히려 반대로 인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총은 본인과 가족을 보호해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총기 사고는 본인을 쏜 경우가 특히 5살 이하인 경우 80%였습니다. 결국 의도는 아니지만 자살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고 한탄해야 합니다. 2살짜리 어린이 손에 총을 어떻게 쥐게 할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또 10살에서 14살 사이인 경우에는 3명 중 1명꼴로 친구가 쏜 총에 사망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총을 당긴 어린이가 총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장난한 경우였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고 에모리 의과대학 응급실 교수인 Dr. 크리스 리스 박사는 본인이 매일 응급실에서 겪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라고 말하면서요. 응급실에서 어린아이들을 자주 본다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2살, 3살짜리가 실려 들어오는데
총기 사고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총의 발이나 머리, 가슴 등 아무 패턴 없이 총을 맞고 들어오는 어린이들을 자주 본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총이란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모르는 데서 일어난 사고들이라는 것이죠. 총을 쏜 어린이 중 92%와 총을 맞은 어린이 중 80%는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총에는 남성이 더 가까운 문화가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는데, 사실 플리글러 박사 아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 총만 가지고 놀았다고 하면서요. 나무 막대기도 총이었고 먹는 도중 포크도 총으로 겨냥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우리 미국 문화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은 예방이 최고라고 강조하면서 어른들이 절대적으로 총기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총기는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에 잠궈 놓아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절대 잠그지 않고 감추어 놓기만 하는 것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홀리데이 선물을 감추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면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을 오히려 더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꼭 찾아낸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부모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는 총을 소지해도 집에 보관하지 않는 방법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꼭 집에 보관해야 한다면 총알을 빼고 꼭 락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족들끼리 오픈하고 대화를 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또 아이가 다른 집에 가서 놀 때도 그 집에 총기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서로 오픈하고 알려주는 문화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소아과 의사들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아과 의사들은 제3자 입장에서 소아과에 오는 부모들에게 이런 총기 안전도나 보관 방법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측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 카시트이나 자전거 탈 때 헬멧 착용같이 소아과 의사들이 나설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6월에 오하이오 주에서 있었던 비극입니다. 2살짜리 어린아이가 임신한 엄마를 뒤에서 총을 쏴서 엄마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생이죠. 아이까지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6월 16일 오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31살의 엄마로부터 911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본인의 2살짜리 아들로부터 총에 맞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임신 8개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이어서 남편이 911에 전화를 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엄마와 아들 모두 2층 안방에서 발견했습니다. 총이 옆에 내던져져 있었고요. 엄마의 부탁으로 아들은 방에서 데려나갔습니다. 엄마는 정신은 정상이면서 일어난 경위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도착했고 응급실로 향한 산모는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지 않은 아들은 사망이 선언되었고 그리고 얼마 후 산모도 사망한 것입니다. 사고로 사용된 총 안에는 총알은 12발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집을 수색할 수 있는 워런트가 허용되면서 침실 나이트스탠드에서 추가의 12발 장전되어 있는 매거진이 발견되었고요. 안방 옷장 클로즈 안에서는 6발이 장전된 장총도 발견되고 컴퓨터 클로즈에서도 공기총도 발견됐습니다. 아직 아이에게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참극입니다. 총기 사고 중 놀랍게도 대부분이 장난감인 줄 알고 놀다 일어난다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FIRE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당장 불, fire라는 것인데 스펠링은 똑같은데요. 이게 약자입니다. 뭐의 약자냐 하면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이거의 약자인데요.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면서 조기 은퇴한다는 그런 의미죠. 민디와 칼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50대 초반인데요. 부부는 6년 전에 파이어의 조인에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이들은 6년 동안 $430만 저축하고 은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분야의 대가와 팟캐스트에서 상담을 했는데요.
이들이 말한 것이 재미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알뜰하고 저축하면서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현재 생활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그동안 굳어진 생활 습관으로 1센트라도 아껴가면서 살아온 습관으로 이제는 아무데나 돈을 마구 던지듯 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면서 이것이 얼마고 이것이 필요 없어 이거 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앞서고 모든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하루는 딸이 방문해서 아침 브렉퍼스트를 함께 먹으러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 메뉴에서 주문을 하는데 딸이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아이템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도 그 세 사람이 아침을 잘 먹고 그러고 나서 돈을 냈는데 팁까지 99달러를 내고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430만 달러를 모은 사람에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이렇게 높은 가격을 내고 브렉퍼스트를 먹은 것이 이것에 대한 커플에게는 상당히 큰 스트레스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부부가 살아온 백그라운드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지난 6년 동안 지출이라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외에는 자제해온 습관으로 인해서 정신적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 절대적인 버짓 전략으로 짊어진 빚은 모두 정리하고 저축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철학적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와서 즐기면서 산다는 것 절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부동산에서 상당한 액수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세이빙스에 $10,000 이상이 있고요. 그동안 축적한 부는 92만 5천 달러가 넘고 투자에서 얻은 총 액수는 400만 달러를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했던 목표 액수에는 도착했지만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루었지만 이제 막상 돈을 쓰려고 하니까 굳어진 습관으로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모으는 과정에 어떤 경우는 마치 마비라도 된 것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파이어에 뛰어든 사람 예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남성인데요. 뉴욕시에 사는 36살의 밀레니얼 남성입니다. 맨하탄의 코퍼레이트 로이어로 일하면서 1년 연봉이 27만 달러 고소득 젊은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엘리트 법대를 졸업하고 뉴욕시의 높은 세금을 피하려고 지금은 맨하탄 강 건너 뉴저지에 삽니다. 물론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는 TV가 없고요. 있는 것이라곤 동네 교회에서 한 권당 거의 무료로 주는 50센트에 구입한 책들이 답니다. 그리고 매일 먹는 것은 쌀과 콩만 먹고 삽니다. 옷장 안에는 싸구려 양복 5벌만 걸려 있고요. 매달에 한 번씩 바느질로 고쳐 입습니다. 겨울에는 물론 히터 틀지 않습니다. 옷만 몇 겹 겹쳐 입고 생활합니다. 이렇게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최소 시간에 은퇴한다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고로 저축해서 하루라도 빨리 거기에서 탈출을 원하는 것이죠. 단 1센트라도 아껴가면서 나이가 60살이 되기 한참 전에 이 9to5 직업에서 탈피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뉴욕시 같은 엄청난 소셜 라이프, 소셜 유혹이 들끓는 곳에서도 이런 것을 멀리하고요. 직장 동료와 해피아워 한 잔도 거부합니다. 같이 운동하는 클래스도 멀리하고 금요일 점심 소셜도 모두 멀리합니다. 데니엘은 매번 버는 인컴의 70%를 저축하고요. 19살 이후부터 매년 IRA 컨트리뷰션을 맥시멈으로 넣고 있습니다. 최근 본인이 정해놓은 부에 정해놓은 목표 액수를 넘었고요. 3년 후에는 은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에 말한 맨디와 칼시 부부는 이 분야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진정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에는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이 제일 먼저라는데 노력 중입니다. 돈을 쓰는데 너무 미루거나 주저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부터 변해야 한다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부를 축적한다면 부자로 그 뒤에 부자로 사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절약하고 검소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프루걸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런 것은 사실 부를 축적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렇게 정상에 도달하면 소비하는데 죄책감, guilt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FIRE의 마음가짐의 정반대 방향이죠. 돈을 쓰면서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데는 쓸 줄 아는 것도 배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했다면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행복함을 가져다 주는 것에는 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에 말한 대로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 굳어진 강한 습관이 늘 절약하고 검소하게 모아야 했던 지난 날들로 인해서 이제 막상 돈을 쓰려면 죄책감이 나를 잡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생각하면 늘 조심스러웠던 날들, 돈을 늘 모으는 데만 주력했지 돈을 쓰는 데는 늘 주저했던 날들, 투자한 돈이 늘어날 때마다 만족하고 안정감을 찾았지만 이제는 막상 이것에 돈을 대는 데는 원치 않고 이것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 미래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이죠. FIRE, FIRE는 지난 1990년대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베스트셀링 책이 Your Money or Your Life로 더 자극적이었는데요. 그러다 2010년대 경기 침체로 이것은 더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일찍 은퇴할 수 있었던 몇 사람 중 샤마인 씨라는 여성은 경제적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비결로 대학 시절에 빚진 스튜던트 론이 없었고 부모님들 덕을 좀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 샘 역시 지난 11년 전 300만 달러를 저축해서 은퇴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아들 대학 자금 때문에 이 일을 다시 해야 될까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뉴욕시를 방문하면서 칼 씨와 민디 씨는 인생에 처음으로 돈 걱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썼다고 합니다. 쇼티켓의 유명한 빅산 식당에서 만끽하고 돌아왔다고 웃는데요. 인생의 소중한 1시간 1분이 아깝다고 말을 하면서 더욱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이 그렇다고 웃습니다. 집안에서 아마도 가장 편안하고 포근하고 좋은 장소는 숙면을 취하는 침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늘 상쾌하고 좋은 냄새가 나도록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기 몇 가지 추천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센트라고 단어가 있죠. 이 향기라는 침실에서 나오는 좋은 향기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그 중에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것인데요. 침대에 사용되는 리넨이라 그러죠. 시트들로부터 시작해서 커튼이나 또 방 안에 있는 다양한 천으로 만들어진 타페스트리들을 이런 것들을 자주 빨고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침대 시트나 베개 커버 또 커튼 같은 것이 냄새를 흡수하고 먼지가 쌓이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냄새가 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천되는 것은 침대이든 베딩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빨 것을 권하고요. 커튼은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이런 것들이 침실을 청결하고 신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초를 사용합니다. 초 캔들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침실 향내를 바꾸는데 좋은 방법. 이것은 불과 몇 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캔들들이 많은데요. 이 중에 Summertime 캔들이 요새 같을 때 좋다고 추천합니다. 이것은 아주 프레시하고 시트러스 아로마를 가져다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촛불을 이용할 때는 화재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멀리 해야 되겠죠. 또 방 안에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하고 절대 아무도 없는 상황에 촛불만 켜져 있게 하지는 말고 잠잘 때는 끄고 잘 것을 권합니다. 다음은 공기청정기 에어 퓨리파이어가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불쾌한 냄새를 없애주고 또 침실의 공기를 질적으로 좋게 해줍니다. 어떤 퓨리파이어 안에는 그 안에 냄새 좋은 오일을 넣을 수 있는 옵션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악취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안에도 그 화장실 쪽에 쓰레기통이 있고 또 빨랫감을 넣는 광주리, 햄퍼들 이 두 가지야말로 침실에 좋지 않은 냄새를 일으키는 최고 소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비우는 것은 필수적이고요. 침실 내 쓰레기통에는 절대 남은 음식이나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랫감 중에서도 땀 냄새가 강한 운동하고 막 벗어놓은 옷들은 통 안에 던져놓고 주말 빨래하는 날을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빠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 침실에 환기가 좋아야 합니다. 공기가 잘 돌아야 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나던 냄새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죠. 또 다음은 침실에 한두 개 정도 화초도 좋은 옵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공기를 좋게 하는 퓨리파이어도 좋지만 몇 가지 식물이나 꽃, 또 침실 내 상쾌한 향내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라벤더 꽃병이라든지 유클립터스 냄새가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그만 화분에 로즈메리나 세이지도 좋다고 하고요. 또 추가로 가르디니아, 레몬 밤도 추천되고 있습니다. 또 침실 내 다양한 에센셜 오일, 이 오일이 좋은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방 안에 뿌리는 에어로솔 종류는 피하고 자연적으로 이런 에센셜 오일이 몇 배 더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이 추천되는 이름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요. 라벤더가 있고 캐모마일, 로즈, 바닐라. 이 모든 것들은 기분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이런 수딩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층 더 릴렉스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은 이 내추럴한 느낌이죠. 자연적인 면을 느끼게 해주면서 모든 것들이 주로 식물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향수가 아니고 상당히 신선한 자연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만약 이것이 이 냄새가 본인에게 조금 강하다고 느껴지면 흰색 식초로 희석시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침실 냄새를 좋게 하지만 그래도 집안 전체를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며칠 동안 부엌에 설거지거리들이 쌓여 있고 여기저기 뭐가 엎질러져 있고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냄새들이 모두 합쳐진 것들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부엌이 물론 침실에서 멀지만 부엌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냄새는 집안 전체에 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특별한 향내 내는 것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설거지 할 걸 다 하고 부엌은 물론이고요. 화장실들 안에 모든 공간들을 닦고 표면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냄새를 없애는 데 중요하기도 하고 곰팡이 같은 밀두 냄새를 없앨 것입니다. 창문을 자주 열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20분 이상 열고 환기할 것을 권합니다. 어떨 때는 팬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옵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특히 부엌에 최적입니다. 이로 인해서 집안에 돌아다니는 음식 냄새를 많이 줄여줄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나쁜 냄새를 빨아먹는 베이킹 소다가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냄새를 흡수하고 중성화시킨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방 안에 그릇이나 병 안에 넣고 베이킹 소다를 넣고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카펫이 있는 경우에 베큐um 하기 전에 베이킹 소다를 뿌리고 베큐um할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냄새를 많이 빨아먹고 흡수합니다. 또 베이킹 소다는 냉장고 안이나 쓰레기통 안에 아예 넣어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매트레스와 침대 아래에 두는 깔개, 이 러그를 베큐um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최소한 2주에 한 번은 추천합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침실이 한층 더 신선하고 청결한 느낌이 들게 해줄 것입니다. 베큐um하는 것은 사실 이 냄새도 없어주지만 이 머리카락이나 먼지, 다양한 부스러기 조각들을 모두 없애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가지고 이 침실에 모아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냄새가 쌓이고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쌓이기 전에 적절하게 청소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상쾌하고 신선한 침실을 유지하시고 기분 좋게 숙면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집에서 가장 포근한 침실에 기분을 좋게 해주는 상쾌한 냄새를 유지하는 방법이 그다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환기를 자주 해주고 냄새가 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제때 처리하는 것이 제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침실 안에서 식물이나 다양한 오일도 한몫한다는 것이 새롭습니다.
방 안의 침대도 그렇지만 커튼이나 양탄자들이 냄새를 흡수하면서 상쾌함을 줄이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대 시트는 몰라도 커튼을 자주 세탁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바쁜 하루 생활을 마치고 숙면을 취하는 침실에 상쾌함과 신선함이 늘 우리를 반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